네, 이번 순서는 영화계 소식과 또 영화 속 서울의 모습까지 만나보는 시간이죠. 무비토크입니다. 네, 오늘도 역시 시내 21의 장영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이번 주 영화계 핫 이슈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박찬욱 감독의 차기작 아가씨가 5개월간의 촬영을 마치고 지난 10월 31일 안성에서 크랭크업 소식을 알렸습니다. 네. 지난 6월 15일 일본 쿠아나시에서 첫 촬영을 시작한 아가씨는 일본 로케이션을 거쳐 강원도 평창, 충청북도 괴산, 전라남도 고흥, 경기도 파주, 안성의 실내 세트 등 1930년대 풍경을 담아내기 위해 국내외 다양한 장소에서 촬영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네. 주연을 맡은 배우 김민희는 준비 기간부터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겨울을 시작으로 봄, 여름, 가을까지 아가씨와 사계절을 함께했다며 굉장히 후련하고 기분 좋고 기대가 된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네, 박찬욱 감독의 영화는 정말 다양해서요. 신작이 나왔다 이러면 이번엔 또 어떤 새로움을 담고 있을까 기대를 하게 마련인데요. 이번 영화 아가씨의 줄거리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네, 영화 아가씨는 자세한 줄거리는 아직 좀 소개가 안 됐는데 네. 1930년대가 배경이고요.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게 된 귀족 아가씨가 있고 또 이 아가씨의 재산을 노리는 백작이 있고요. 그리고 이 백작에게 고용돼서 아가씨의 하녀가 된 소녀를 연기하는 그 소녀가 있는데요. 또 이 세 사람을 둘러싼 이야기입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궁금증을 불러일으킨 거는 그 박찬욱 감독의 세계로 처음 들어온 하정우 씨와 김민희 씨가 어떤 모습으로 구현이 될 것인가. 네, 이것도 굉장히 궁금한 포인트고요. 또 여기에 보면은 그 존재감이 완전히 가려진 신인 배우 하녀 역의 김태리 씨가 있는데요. 이분이 어떤 역할을 할지도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또 촬영 마무리 소식을 전하면서 박찬욱 감독의 제작사 측은 아가씨의 스틸을 처음으로 공개했는데요. 미적 감각이 뛰어나기로 유명한 박찬욱 감독의 신작답게 1930년대 귀족 아가씨가 살 법한 고풍스러운 저택의 프로덕션 디자인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네. 아. 친절한 금자씨나 아니면 박쥐 같은 영화도 네. 세트에서의 촬영이나 의상 이렇게 예뻤었거든요. 그렇죠. 이번 아가씨에서도 그런 것들이 잘 나올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 네. 언제쯤 저희가 만나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이제 촬영을 마쳤으니까요. 후반 작업을 거쳐서 2016년에 한국 극장가에서 만나볼 수 있을 예정입니다. 네, 영화 네. 아가씨. 과연 2016년에 화제작이 될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오늘은 이 영화계 핫 이슈가 두 가지라고 들었어요. 네. 다음 소식은 어떤 소식일까요? 네, 다음 소식은요. 한국 고전 영화를 사랑하는 영화 팬들에게 반가운 소식인데요. 네. 한국영상자료원이 11월 한 달 동안 한국 고전 영화 421편을 무료로 상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영상자료원은 그동안 유튜브와 네이버 TV캐스트 등을 통해 일부 영화를 모바일로 무료로 상영했지만 한국 영화 전문 포털 사이트인 KMDB의 BOD 상영작 전체를 무료로 제공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상영작 목록에는 김기영 감독의 1972년작 충렬을 비롯해서 임권택 감독의 춘향전, 그리고 장선우, 하길종, 이장호 감독들의 대표작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요즘에 워낙에 영화들이 많이 나와서 90년대 영화도 참 찾기 힘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또 이렇게 오래된 영화들을 또 무료로 또 만나볼 수 있다니까 네. 굉장히 반가운데요. 그러네요. 이거 영화들 보려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네, 이번 이벤트는 한국영화 전문 포털 사이트인 한국영화 데이터베이스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 사이트의 모바일 웹사이트 개편을 기념한 행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비스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로 방문해서 로그인을 한 후에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월부터는 유료로 전환이 된다고 하니까요. 네. 이 기회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군요. 한국 영화의 오래된 걸작들입니다. 사실 VOD가 아니라 예전에는 비디오로 많이 볼 수 네, 있었던 비디오. 작품들 같은데 VOD로 무료로 쉽게 네. 볼 수 있는 기회라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서둘러 보시기 바랍니다. 네, 중요한 건 12월부터 유료입니다. 네. 딱 한 달 남았어요. 네, 꼭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자, 다음은 신작 영화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작품 어떤 영화인가요? 네, 제가 지난주에는 할리우드 영화만 두 편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네. 드디어 이제 오늘은 화제의 한국 영화가 개봉을 했습니다. 네. 예, 최근에 사제복 입은 강동원 씨의 그 모습으로 큰 화제를 몰았던 작품이죠. 장재현 감독의 검은 사제들입니다.
최근에 뉴스에 강동원 씨가 나와서 많은 화제가 됐었어요. 네네. 근데 네. 바로 이 영화 때문이었거든요. 검은 사제들 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평범한 여고생 영신이 있습니다. 그녀는 교통사고를 당한 후에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는데요. 김신부, 김윤석 씨가 그 연기하는 김신부는 영신의 몸에 장미 십자회에서 쫓는 12형상 중 하나가 깃들어 있는 것을 알게 되고 교단의 무관심과 비협조 속에서 힘들게 소녀를 살리기 위한 예식에 매달립니다. 네. 한편 과거의 트라우마로 신학생이 된 최부재 강동원 씨죠. 예식의 사전 준비를 담당할 보조사제로 선택됩니다. 신학교의 학장은 최부재에게 임무를 맡기는데요. 김신부를 돕는 동시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감시하라는 임무를 맡깁니다. 네. 그리고 양기가 충만한 보름달이 뜬 밤에 김신부와 최부재는 영신을 위한 장엄 구마 예식을 준비합니다. 장엄 군마 예식, 뭐 12형상, 아까 뭐죠? 그 장미 네. 십자회. 네. 단어들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렇죠. 예. 네. 검은 사제들은 한국 영화에서 그렇게 대중적인 소재나 장르가 아닌 엑소시즘을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렇군요. 네, 하지만 동시에 익숙지 않은 이 장르에 대한 선입견과 장벽을 영리하게 돌파해 나가는 영화이기도 한데요. 네. 영화는 오프닝 씬에서 엑소시즘을 둘러싼 이 낯선 용어들을 속동감 있게 설명을 한 뒤에 소녀의 몸에 깃든 사령을 쫓아나기 위해서 그 장엄 구마 예식을 행하는 사제들의 이야기에 오롯이 집중을 합니다. 먼저 몇 가지 용어를 소개해드리면요. 네. 아까 구마라는 단어가 있었죠. 네. 네. 이 구마는 사령을 쫓아내는 그런 가톨릭의 예식을 뜻합니다. 그리고 사령이 깃든 사람을 부마자라고 부르고요. 네. 그리고 장미 십자회에서 일련 번호를 붙여서 분류한 사령들을 12형상이라고 부릅니다. 영화에 더 집중할 수 있기 위해서 제가 미리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런 단어들을 완벽히 알지 못하더라도 검은 네. 사제들은 관람하기에 무리가 없는 영화입니다. 그렇군요. 설명을 드렸는데도 좀 어렵네요. 네. 저는 그렇죠. 우선 단어가 좀 낯설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차피 이 단어를 뭐 완벽히 이해하지 못해도 영화를 이해하고 또 보는 데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네. 괜히 보기 전부터 그렇게 긴장하지 네.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 영화 어디에 더 중점을 두면 재밌을까요? 네, 지금 이제 가을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영화를 이제 아무 그 긴장감 없이 보고 왔다가 깜짝 놀란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스포일러가 될까봐 제가 많은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네. 이 영화는 작품의 3분의 1 분량에 해당하는 40여 분을 사령을 쫓는 이 구마 예식을 보여주는데 집중합니다. 사령의 존재가 주는 그 시청각적인 섬뜩감이 굉장한데요. 언론 시사회에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료 기자들이랑 같이 영화를 봤는데 정말 마음의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큰 코 다쳤다고 놀라는군요. 너무 무섭다고 말할 정도로 특수효과가 잘 구현되었다는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기대됩니다. 네, 또 그리고 이 영화는 배우 강동원 씨의 스타성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영화인데요. 네. 관객들은 그 아까 김윤석 씨가 연기하는 그 김신부보다는 그를 지켜보는 최부재한테 감정을 이입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요. 이왕이면 김윤석보다는 강동원 씨한테 이입을 하는 게 본인한테 좋은 네.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인지 카메라는 유독 그 강동원 씨를 클로즈업으로 비춰주는 장면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 클로즈업을 통해서 꽤 효과적으로 그 최부재의 두려움과 혼란스러운 심경을 관객들에게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기자님 말씀 네. 들으니까 왠지 강동원 씨가 참 안타깝게 모성 본능을 자극했던 영화 군도가 생각이 나는데요. 정말 카메라 감독님들 입장에서도 강동원 씨 하면 정말 주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아름다운 피사체가 아닐까라고 예찬해 보면서요. 강동원 씨가 신부로 출연하는 영화 검은 사제들 좀 무섭다고 하지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김윤석 씨하고 강동원 씨하고 역할이 바뀌었어도 네. 강동원 씨한테 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랬겠죠. 네. 네, 맞습니다. 네. 다음에 소개해 주신 작 어떤 영화인가요? 네, 다음 영화는 미국의 대표적인 거장 감독이죠. 스티븐 스필버그가 스파이 영화로 돌아왔습니다. 1950년대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스파이 브릿지입니다. 네, 스티븐 스필버그 하면은 대중성과 예술성을 두루 갖춘 감독으로 손에 꼽히고 있는데요. 네. 그렇죠. 라이언 일병 구하기, 링컨 등으로 정말 방대한 스케일의 스태극을 잘 연출하는 감독으로 또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영화도 그렇다면 기자님 실화의 바탕을 두고 있을까요? 네, 이번 영화도 실화에 기반을 한 영화고요. 그렇군요. 먼저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네. 냉전이 극으로 달하던 1957년이
그 시대적 배경입니다. 이 당시에 루돌프 아벨이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소련 스파이 혐의로 체포가 되거든요. 네. 그런데 미국은 형식적이나마 그 법의 공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벨의 변호인을 선임해 주는데 정말 이 스파이 관련 재판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보험 전문 변호사 제임스 도노반이 모두 기피하는 이 역할을 맡습니다. 스파이를 변호한다는 이유로 여론의 비난은 물론이고 가족들이 위협받지만 도노반은 법 앞에 평등이라는 명제를 끝까지 지켜갑니다. 한편 같은 시기에 CIA의 그 첩보기 조종사가 소련에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요. 서로 이제 스파이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자신의 나라에서 온 스파이들이 정보를 누설할까봐 두려웠던 양쪽 정부는 비공식적으로 포로 교환을 제안하기에 이릅니다. 네. 이에 도노반은 그 아까 아벨의 재판을 맡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스파이 맞교환을 위한 비밀 협상의 책임자가 돼서 독일로 향합니다. 그러니까 냉전 시대의 뭐 첩보전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보험 전문 변호사가 소련 스파이의 변호를 맡고 나중에 네. 포로 교환을 위해서 또 첩자로 네. 책임자, 비밀 협상의 책임자로 다시 소련에 독일로 가게 네네. 되는. 네, 예. 굉장한 이건 스토리네요. 엄청나죠? 이게 내용이 이거 그런데 실화입니다. 네. 이게 실화예요? 예. 이거 실제로 이 보험 전문 변호사가 스파이의 네. 변호를 맡았다는 게 실화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야, 이거 진짜 벌써 보고 네. 싶네요. 재밌을 것 같은데 이 네. 스필버그 감독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현했을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네. 저는 스필버그 그 감독의 영화를 볼 때마다 느끼는 점이 참 이해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국제 정세가 굉장히 복잡했던 그런 시대의 얘기거든요. 네. 그 1950년대 냉전 당시에 복잡한 외교적 문제와 그리고 시대적 이슈를 이번 영화에서도 스필버그 감독은 한 변호사의 활약상을 통해서 누구나 공감 가능하고 또 이해하기 쉬운 영화로 만들어내는데요. 그런데 참 보면은 쉽고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고 찍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문법으로 영화를 만들지만 스필버그는 누구도 흉내내지 못할 그런 연출을 선보입니다. 메시지는 굉장히 간결하고 또 리듬도 집중력이 있고요. 장면은 우아한데 또 편집까지 유려한 이런 엄청난 작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거는 아무나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영화가 아니라는 생각을 이 영화를 보면서 하게 되고요. 네. 또 라이언 일병 구하기, 캐치 미 이프 유 캔, 그리고 터미널에 이어서 네 번째로 스필버그와 함께 작업하는 미국의 명배우 톰 행크스와 소련 스파이로 분한 그 브로드웨이 출신의 배우인데요. 마크 라이런스의 연기에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내년도 그 아카데미 시상식에 강력한 나무주연상 후보 그리고 나무조연상 후보가 나타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기자님이 이렇게까지 극찬하시니까 더더욱 궁금해지는데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유려한 연출이 정말 돋보이는 영화라고 합니다. 영화 스파이 브릿지 극장에서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은 영화 속 서울의 모습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영화가 사랑하는 서울. 네. 오늘은 어떤 영화 속의 서울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네, 요즘에 이제 단풍이 좀 절정이잖아요. 네. 굉장히 아름다운데 이런 이제 그 아름다운 가을에는 역시 멜로 영화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이 가을에 다시 보면 좋을 영화 클래식 속의 서울의 모습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클래식. 그렇게 좋아해요? 네, 2003년도에 정말 조인성 씨, 조승우 씨, 손예지 씨 정말 아련한데요. 저는 이 영화 떠올리면 항상 이 노래가 귓가에 맴돌아요. 어떤 노래요? 너에게 난 해질녘 노을처럼. 네. 저는 이 영화 안 사랑하거든요. 저는 이 영화 별로 안 사랑해서. 그렇군요.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는 그런 영화인데요. 이 명장면 있잖아요. 손예진 씨하고 조인성 씨하고 그렇죠. 이렇게 달려가는 장면, 뛰어가는 장면. 정말 인상적이죠.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그 방금 불러주신 노래가 자전거 탄 풍경에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이런 노래죠. 네. 멜로 영화는 되게 OST가 굉장히 좋기도 한데 클래식의 경우에는 좋은 곡들이 너무 많아서 저도 방금 이제 그 불러주신 그 자전거 탄 풍경의 노래랑 또 김광석 씨의 노래도 나옵니다.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또 델리 스파이스의 고백을 영화를 본 뒤에 자주
들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정말 좋은 노래와 명장면이 담겨 있는 멜로 영화 클래식인데요. 저는 사랑하는 영화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줄거리 간단하게 알려주세요. 네, 같은 대학에 다니는 지혜와 수경은 연극반 선배 상민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지혜가 대신 써준 편지로 수경과 상민이 가까워지게 되는데요. 지혜는 친구가 좋아하는 남자이기에 상민을 멀리하려 하지만 이들은 우연히도 자꾸만 마주치게 됩니다. 한편 다락방을 청소하던 지혜는 우연히 엄마의 비밀 상자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엄마의 첫사랑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상자를 통해 지혜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저 이거 한 2번 봤거든요. 그렇죠. 예, 네. 이게 나름 반전이 좀 있고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보면서 약간 조인성 씨가 생각보다 덜 나오네라는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여기 영화 속에서 서울의 어떤 모습들이 나오나요? 네. 네, 무척 로맨틱한 장면에서 서울의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네. 네. 친구의 친구를 사랑했네. 옛날에 이런 그 CF 광고 카피가 있었습니다. 있었죠. 네,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은데 가장 친한 친구가 좋아하는 남자랑 함께 미술관을 걷고 있는데 자꾸만 그 남자한테 눈길이 가는 그 장면이거든요. 이 장면은 종로구 공평동의 공평아트센터에서 촬영이 되었습니다. 네, 곽재용 감독은 영화를 처음 구상했을 때부터 갤러리에서 이들의 삼각관계를 보여주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다는데요. 어떻게 보면 갤러리는 그림 작품을 감상하는 공간인데 그림에는 마음이 가지 않고 자꾸만 다른 사람에게 눈길을 가는 그렇게 운명처럼 안녕하세요. 눈길이 가는 장면을 무척이나 로맨틱하게 표현했습니다. 네, 조인성 씨가 그림보다 훌륭한데요. 네, 그러네요. 지금 방금 영상에 지금 깔려져 있던 저 노래 네. 기억이 납니다. 가사. 네, 델리 스파이스. 네, 소음 씨가 노래 부르실 수 있다고 하시던데요. 아, 그렇군요. 한번 불러주시죠. 저 첫음을 미안해 너의 소리. 아, 이거 아닌가요? 아유, 네, 나 노래는 안 된다니까요. 내가 음을 못 미안해, 잡아서. 너의 아유. 손을 잡고 걸을 때에도 생각했었어. 제가 그렇게 불렀잖아요. 그 사람을. 네. 그런 가사 잘하셨습니다. 아유, 그 가사에 잘 정말 잘 어울리던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 또 다른 추천 장면도 있다고요. 네, 클래식 하면 아까도 말씀 주셨듯이 조인성 씨와 손예진 씨가 자켓을 함께 걸치고 쏟아지는 빗속을 뛰어가는 장면이 있는데요. 명장면이죠. 네, 이 장면에 얽힌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네. 하나의 캠퍼스를 배경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학교를 배경으로 촬영한 뒤에 편집 과정에서 마치 하나의 학교처럼 보이도록 한 건데요. 왜 그랬을까요? 네, 지혜와 상민이 먼저 만나서 달리기 시작하는 곳은 전북 익산의 원광대 학생회관 앞인데요. 네. 중간에 숨을 고르는 곳은 연대의 연희관이고요. 네. 또 연세대 성암관 영상대학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둘이 헤어지는 장소는 경희대 서울 캠퍼스 도서관입니다. 이제 이 이유를 설명드리면요. 네. 보통 이렇게 길게 이어지는 장면을 촬영할 때 만약에 하나의 캠퍼스에서 촬영했다면 만족스러운 동선이 안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사람들을 다 통제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그래서 하지만 이처럼 각각의 캠퍼스에서 편집된 장면들을 사용하면 각 학교에서 가장 영화적으로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장소들을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정말 공을 들였네요. 정말 남자가 봐도 로맨틱한 장면이었는데 네. 옛날 생각이 나네요. 그러네요. 원광대, 연세대, 경희대 학생들이 서로 자기 학교라고 싸웠던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 알고 봤더니 이 세 학교에서 같이 촬영을 한 들어있었어요. 거였었습니다. 네. 역시 멋진 장면에는 피나는 노력이 있었다고 봐야겠죠. 네, 예. 정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유심히 그 장면 돌이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화 추억의 영화 클래식 떠올려 보면서 오늘의 영화 소식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내 21의 정야용 교수